오늘도 7월 첫 법회를 맞이해서 서울교구청 건립불사 기도를 함께 올렸습니다. 지난 5월 1일 100주년 기념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아마도 다른 교구는 100년 성업 사업이 아마 거의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교구는 아직 그 100년 성업 사업이 교구청이 100년 성업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교구는 100년 성업 불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총부에서 진행하는 그 100년 성업의 모든 그 기원을 모으고 힘을 합하기 위해서 교구청 건립불사에 대한 그 권선을 그렇게 이제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서울교구는 저희들이 이제 교구청을 함께 또 불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 말쯤에 저희들이 교화 협의회를 하면서 서울교구청 불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거의 합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합력할 건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에 100년 성업, 그러니까 원불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 성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완수할 거냐에 대해서 함께 정성을 모으기로 하고 조금씩 100년 성업 성금을 조금씩 모아왔었죠. 한 몇 년 전부터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월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성금을 이렇게 내신 분도 계시고 또 한때 특별한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떤 그 일정 내 목표액을 한꺼번에 또 이렇게 성금으로 기탁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5월 1일로서 이제 그 사업은 일단락이 되었죠. 근데 이제 작년 말에 그 이야기를 좀 이제 5월 되면 끝나겠지만 우리 서울교구는 내년 내후년까지 교구청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정성을 함께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를 하다가 작년 12월자로 보니까 저희 화정교당은 그 100년 성업 그 성금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100주년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각 교구 또는 각 교당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성금이 되면 이 100주년 모든 그 성업이 완성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당의 그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날짜로 저희 화정교당은 그동안 이렇게 합력을 하셔서 목표액을 이렇게 이제 달성을 해서 그래서 작년 말 이후 그러니까 올 1월부터는 교도님들께서 계속 그 한 달에 조금씩 내는 그 100년 성금이 있죠. 그것을 총부 성업회로 보내지 않고 그건 우리가 정립을 하자. 따로 정립을 해서 서울교구청도 어차피 하게 되면 각 교당마다 또 그 서로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총부 성업회 성금은 어느 정도 목표액을 달성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정립을 해놓고 일단 5월 1일 100년 성업 행사 다 끝나면 그동안 정립한 것을 교구청 건립기금으로 우리가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5월 말일자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교구청 건립 그 불사 성금으로 저희들이 전달한 게 1,050만 원 정도 저희 화정교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저희들이 매월 첫 그 주 이제 기도 법회 불사 기도를 하면서 이 서울교구청 건립이 정말 모두의 염원과 또 정성 속에 잘 불사가 이루어져서 이 서울에 원불교의 어떤 그런 위상도 더 높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교화가 더욱더 발전되고 우리 교법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불사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크린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좀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글자 좀 보이시나요? 예. 예,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7월은 정진적공의 달입니다. 왜 이 더운데 정진적공의 달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더울 때는 좀 쉬었으면,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훈련의 달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불과에서도 그랬고요. 저희 원불교도 물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농경사회의 그런 사회 문화와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됐겠지만, 여름에 석 달, 겨울에 석 달간 하선, 동선을 이렇게 했었고, 불과에서도 동안거, 하안거를 그렇게 했었죠. 아마 그런 어떤 저거여서 그러는지, 또 이제 방학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지, 어쨌든 방학 때 저희들이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진적공의 달이라고 이렇게 함께 기운을 모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을 한번 새겨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국임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그제 월초기도 하면서 우리 김대곤 보좌교무님이 부부봉독을 하면서 이 본문을 낮에도 그랬고 저녁에도 그렇고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추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새겨봤는데, 이제 6월까지가 이제 끝나고 7월이 시작하면서 올해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100주년 기념대회가 끝나고 흥타원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 같은데, 거사님 이제 100주년 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제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가 지금 20주년 행사도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마 그때쯤 우리 흥타원님이 제게 그런 경책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100주년 기념대회가 끝나고 뭔가 좀 피로감이 좀 쌓여 있지 않았나 해서, 뭔가 계속 그 어떤 탄력을 받아서 활발하게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좀 멍한 시간을 사실은 지금 한 2달 보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저뿐만 아니라 각 교당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교당에도 대체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100주년 끝나고 교도님들도 좀 피곤해 하시고 좀 활기가 떨어진 그런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100주년의 에너지를 쏟았던 만큼 또 그런 그 피로감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월을 다시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시 우리가 마음을 좀 살려서 후반기 공부 사업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 무본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우며 시국의 어지러움과 생활의 복잡함을 따라 모든 인심이 조속으로 변환하는 이때에 도량에서도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본분을 매각할 염려가 없지 않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여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조하기를 잊지 말라. 아마 저희들이 연초 시작할 때는 올해가 원불교 100년이다,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런 그 의미를 새기면서 마음들도 많이 다지고 그랬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막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그런 각오가 굳고, 그래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또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졌다 또는 흔들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마음의 그 원래 특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풀어졌을 때 다시 묶고, 흔들렸을 때 다시 바로 잡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계속 챙겨나가는 공부를 해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은 그 정기일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교화 단회를 하면서 교화 단회 알차게 하기, 특히 올해도 주요 중점 사항 중에 하나가 교화 단회 알차게 하기 해서 교화단 마음 공부 그 책자를 중심으로 교화 단회를 하고 있고, 또 정기일기를 통해서 마음 공부 사례들을 일기로 발표하고 기재를 하고, 단회 때에도 꼭 일기 문답 감정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항단회 하면서도 어느 단장님께서 일기를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일기 쓰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오늘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일기 쓰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기법에 보면 일기에는 정기일기와 상시일기가 있고, 정기일기에는 무엇을 쓰게 되어 있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각감상과 심신작용 처리권 물론 기재하게 되어 있고, 또 첫째는 당일의 작업 시간수, 둘째는 당일의 수입 지출, 세 번째는 심신작용 처리권, 그리고 네 번째는 감각감상. 이 네 가지를 기록하는 게 정기일기인데, 당일의 작업 시간수를 기재하게 하는 뜻은 헛되게 보내는 시간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마나 유익하게 보냈는가, 시간을 알차게 보냈는가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수를 기재하게 하고, 당일의 수입 지출,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방도를 찾게 하고, 또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며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을 반드시 개조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이제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봐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기일기 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어떻게 기재하고 공부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심신작용 처리권의 기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시비를 알게 한다. 시비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잘했다, 옳게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심신작용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심신작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작용함에 있어서 옳았던, 잘했던 것은 무엇이고 잘못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옳게 잘했으면 그것은 복이 되었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그것은 이제 죄업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죄와 복을 한번 결산해보는
무엇이 저가 되었고 무엇이 복이 되었는지 결산을 해서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12이해를 밝혀서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취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은 버리는 게 취사. 그러니까 내가 했던 하나하나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결산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취사의 능력, 그 사람은 취사를 참 잘하는구나, 옳게 매사를 옳게 취사하는구나, 옳은 일은 잘 취하고 그런 일은 잘 버리는 그런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심신작용 처리권 기재의 목적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해서, 감정한다는 말은 스스로 잘 헤아려 보는 것, 스스로 조사해 보는 것, 스스로 따져서 물어보는 것이, 스스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고, 또 12이해를 밝혀서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목적이다. 심신작용 처리권을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 아마 그 일기를 기재하기 어렵다, 또는 기재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오늘 제가 그 법회부의 심신작용 처리권에 대한 내용과 감각감상에 대한 내용들을 메모를 요약을 해놨는데, 법회 보시고 법회부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오늘 법회부는 자료로 보관하시면서 공부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데 첫째는 먼저 겪었던 일의 상황을 기재한다. 내가 오늘 겪었던 일 중에서 뭔가 마음작용이 있어, 심신의 작용이 있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상황을 기재한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 몸과 마음을, 심신작용이니까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작용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뭘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뭔가 수식어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몸과 마음을 사용했으면 그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한 그 내역을 작용한 순서대로, 그 사용된 내역대로 차근차근 기재한다. 세 번째는 심신작용한 결과를 놓고 내 본래 마음과 진리에 반조해서 그 12이해와 죄복의 수지대조를 밝혀본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사용했다, 순서대로.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좀 미흡함. 그것으로 우리가 심신작용 처리권을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본래 마음, 본래 우리 양심이겠죠. 내 본래 마음 또는 진리 또는 우리 교법에 이렇게 비춰봐서 뭐가 잘 됐고 뭐가 못 됐는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2이해를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죄가 더 오늘 하루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복을 더 많이 지었느냐, 이렇게 죄복에 대한 수지대조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기재하면 되겠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심신작용 처리권 기재 사례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 주인 아줌마가 우리 이웃집 아줌마 흉을 본다.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아주머니다. 그래서 맞장구 쳤다. 주인 아줌마는 계속한다. 내 마음을 보니 덩달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마음을 거두고 얼른 물건만 사가지고 왔다. 하마터면 구업을 많이 지을 뻔했다. 다행이다.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업을 지어나가는 것을 구업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초등학생 일기 같은가요? 내용은 초등학생 일기 같은데 이 마음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게 같이 남 흉보는 뭐랄까요? 흉보는 일이 재밌나요? 자칫하면 우리가 남 흉보는 일에는 함께 어울리기가 참 쉽죠. 그런데 멈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덩달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을 한 거죠? 앞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포막 기제 갖고 아줌마가 어떻게 했고 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이것까지는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작용을 한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지만 얼른 그 마음을 거두고 물만 사가지고 왔다. 이게 이제 내가 작용한 내용이에요. 왔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죠? 하마터면 구업을 많이 지을 뻔했다. 다행이다. 이거는 12이해라고 딱 나눠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구업을 짓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옳게 잘했다. 그게 나의 복이 되었다. 죄를 짓지 않고 복을 짓는 계기가 되었다.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는 상황과 그게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12이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죄가 되어서 죄는 얼마가 됐는지 복에는 얼마 됐는지 이것을 한번 결산을 해보자는 게 심신작용 처리권의 기재 요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또 하나 볼까요? 제가 한 번에 일기를 지으려 조실로 올라가서 앞마루에 앉아 있은즉 그 조실 앞 마루에 무슨 나무가 우거져서 이때 마침 그 좋은 그림자가 조실 앞 마루로 비쳤습니다. 그 총부의 그 오물교 그 초기에 지금도 그 종법실 구종법실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와서 이러한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오늘만큼은 일기를 하나 잘 써보려고 그 나무를 쳐다보고 앉아 있은즉 간혹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흔들흔들한 후에 다시 내 얼굴을 스쳐서 몇 분을 지나가는 무리에 뜻밖의 잠이 살짝 와서 잠에 못 이겨 좀 누워 보았습니다. 누워서 생각한즉 만사가 태평이요 괴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운 그대로 내가 언제든지 이 즐거운 낙을 받을 것인가 하고 반성해 본 결과 내가 이 마루를 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말하는 거죠. 종사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재미를 붙인다고 하지만 만일 종사님께서 내려오신다면 고통을 받을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이 있고 보면 용단 있게 취하고 불의한 일이 있고 보면 용단 있게 사하라. 이거는 버릴 사자입니다. 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느낌이 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물론하고 천만 경계를 당하여 용맹 있게 취할 것은 취하고 사할 것은 사하지 못하는 머리에 성공할 사람이 성공을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나태하여지고 부기자가 빈천하여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잠을 자지 않고 용맹 있게 사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초기 그 교단의 그 정기 간행물인 그 회복 불법 연구의 회복 제2호 그러니까 원기 18년이네요. 그때 실렸던 일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이 일기를 계속 그 당시에는 아마 글씨를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그 일기를 감정하는 내용 중에 철자를 잘 했느냐 하는 것도 그 평가 항목에 지금은 뭐 철자법이 거의 대충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보지 않지만 대종사님 당대에는 철자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문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까지도 지도를 해주시면서 일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한 번씩 발행되는 이 회부에는 꼭 일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일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예, 이 내용도 보니까 그 내용을 아시겠죠? 아마 이제 총부에서 이제 그
그 훈련을 하면 저녁마다 일기 발표를 순서대로 쭉 하는데 본인도 이제 일기 발표할 한 번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일기를 하나 쓰기는 써야겠는데 일기 쓸 거리가 없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일기 하나 쓰자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조실 앞에 그 마루에 앉으니까 그늘이 마침 싹 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그래서 아 여기 좀 잠자면 한참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웠다. 거기까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사님, 대종사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물론 이렇게 누워있으면 편하고 좋겠지. 그러지만 대종사님 오시면 이 낮에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으면 혼이 날 것은 뻔한 일이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용단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다 용단심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더라. 경계를 내서 용맹 있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나태해지고 부기자가 빈천해지더라. 이럴 때는 내가 용단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잠을 자지 않고 용맹 있게 사하였습니다. 그 잠자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뭐 일어나서 일기를 썼거나 이제 뭐 다른 일을 했겠죠. 이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만 하고 끝나지 않고 일어났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 몸과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옳았는지 글렀는지 또 그게 죄가 됐는지 복이 됐는지 물론 옳은 일이었으면 그거는 복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었으면 그거는 죄가 되었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지금 이 일기에서는 뭐가 옳았다 그렇다라고 따로 이렇게 표현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 지금 그렇게 해서 용맹 있게 버리고 이제 잠자고 싶은 욕구를 떨쳐냈다. 그게 바른 취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는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보면은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하는 방법은 먼저 겪었던 일의 상황을 잘 기재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작용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재해 나간다. 그 다음 심신작용한 결과를 놓고 내 본래 마음 또는 진리 또는 우리 교리에 비추어서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옳았느냐 그렀느냐 수지대조 죄복의 수지대조를 해본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도님 일기 마음공부 책자 낸 그 속에서 일기 하나를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교당 가는 길에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사당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의 빠른 걸음으로 13분 정도 걸린다. 막내가 있으면 정류장까지 태워다 준다. 오늘은 막내가 없어서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렀다. 일요일 이런 시간이라 차는 별로 없고 신호를 지키려니 버스를 놓칠까봐 조바심이 났다. 사은님 죄송합니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신호 위반을 하고 길을 건넜다. 바쁜 걸음으로 정류장으로 가면서 법회 참석하기 위해 교당 가는 길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앞으로는 신호등을 잘 지키자고 나와 약속을 했다. 다음 주부터는 여유 있게 출발할 것을 사원님께 약속드린다. 이 누구 일기죠? 예? 오늘 안 나오셨나요? 이런 경우 있겠죠? 예. 어쩌다 보면 신호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할까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들어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앞에는 지금까지 상황 지키려니 버스를 놓을까 조바심이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다음 내 마음을 어떻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사은님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교통위반을 하고 길을 건넜다. 몸과 마음을 작용한 내용이죠. 그런데 보니까
법회에 참석한다는 말은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법을 공부하러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법규를 위반하고 오다 보니까 마음에 편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 그것을 지금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은 오래 안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호등을 잘 지키자고 나와 약속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여유 있게 출발할 것을 사관님께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이런 것이 심신자경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기재를 해보고 거기서 내 마음과 몸은 어떻게 섰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걸렸는지를 판단해보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스스로 느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았는지 저렇게 옳았는지 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보류를 해놓고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를 해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도 좀 더 연마를 해보고 또 문답 감정을 받아보고 동지간에 동지 단회를 할 때든지 또는 교당에 오면 교무에게든지 또 교도님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교도님께라도 이렇게 문답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았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옳았겠구나 시비회를 하나하나 그렇게 밝혀가는 공부를 함으로써 점점 더 나는 취사하는 능력이 쌓여가겠죠. 그 다음 감각감상입니다.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정전에 보면 대소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리연구의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체, 큰 이 본체를 말하는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다 이렇게 나눠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유무는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문우로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소라고 하는 건 대소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서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라고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건 소이지만 이 전체를 다 포함하면 그게 대가 됩니다. 우리 몸으로 볼 때도 손이다, 발이다, 눈이다, 코다, 귀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소가 되는 거고 이 전체는 그 자체가 하나인 그 자리를 보면 그것은 바로 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에 국한되는 소와 관계되면서 또 대와 관계되는 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소에도 이로움이 되고 또 대에도 이로움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판단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내 개인에게는 이로움이 되지만 전체에게는 해로움이 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대소를 어떻게 잘 분석하는가 하는 문제 또는 유무의 문제. 이 유무는 변화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로 말하자면 추나추동으로 변화, 사시로 순환하고 또 풍문, 우로, 상설의 기후 변화가 있고 만물로 말하자면 또 생로병사가 있고 흥망성쇠의 변태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계속 흥망성쇠로 변화해 나가는 거죠. 지금 나의 이 상태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계속 흥할 일을 하게 되면 흥할 것이고 망할 일을 하게 되면 망할 것이고 승할 일을 하게 되면 승할 것이고 쇠할 일을 하게 되면 쇠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흥망성쇠를 잘 헤쳐나가느냐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모든 일이 이 대소유무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대소유무의 이치를 잘 분석해보자고 하는 것이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뜻이다. 이 감각감상을 어떻게 기재하느냐 먼저 심신작용 처리권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기재한다. 그 지금 상황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감각감상이란 뭔가 지금 깨우침이 있거나
어떤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감상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있다, 생각이 들었다. 감각이라는 말은 어떤 깨침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러면 먼저 상황을 잘 기재한다. 그 상황, 그런 느낌이 일어난 상황. 그래서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 상황을 대하면서 얻은 깨달음, 즉 감각이나 감상을 그대로 기재한다. 이것이 순서이자 방법. 감각, 감상 기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한 말 같기도 하고 하나만한 말 같기도 한데 이것이 방법,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네. 네, 복숭아 사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지금 감각이나 감상이 혹시 드시나요? 잘 익었다. 네. 우리 그 선지님이 정학선이라고 하는 선지님이 17살 된 선지님인데 원기 18년이니까 그 충북 산업부에 근무하던 그 당시 이제 간사였던 모양입니다. 일기 한 편 쓰는 걸 한번 볼게요. 6월 어느 날 비 오고 바람 불 때 도원에 갔다가, 도원은 뭐죠? 과수원 그 복숭아 밭을 말하는 거죠. 도원에 갔다가 얻은 감상입니다. 요란한 바람과 폭주하는 비가 수일간 계속하며 복숭아 과수원에 서 있는 복숭아 나무는 모두 바람결을 못 이겨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 거기에 붙은 복숭아는 꼭지가 실하지 못하여 떨어진 복숭아도 많이 있으며 좀 못한가요? 꼭지가 완실하여 그와 같은 비바람이 때려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나무에 붙은 복숭아도 있는 것을 보고 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있는 그대로 본 감상이 든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거죠. 예. 우리도 불법 연구에 입회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그 목적이 이 공부, 이 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쳐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변치 아니하고 기어이 한번 성공하여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입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하니 복숭아는 나무에 달린 것이며 우리는 불법 연구회에 달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달렸다 하는고? 그것은 오직 독실한 신앙입니다. 또 저 복숭아를 보더라도 꼭지가 실하여 비바람에 떨어지지 아니한 복숭아는 결국 좋은 결과를 일구는 것이요 떨어진 복숭아는 바른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꼭지가 실해서 어떠한 난관이 앞에 당하고 어떠한 유혹이 나의 몸과 마음을 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고 굴하지 않는 자라야만 성공의 월계관이 자기의 머리 위에 얹히게 될 것이며 세상에 바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숭아 밭에 가니까 비바람이 불어서 지금 때쯤이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가 지고 아마 태풍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실하게 달려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상황은 그것이요. 그것을 보고 내가 느낌은 어떠했다. 그걸 보니까 우리도 복숭아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불법 연구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꼭지가 실한 것은 우리가 이 불법 연구회에 꼭지가 실하게 붙어 있으려면 그 꼭지는 신앙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감상이 들은 거죠. 꼭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감상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각 감상을 기재하는 요령이다. 감각 감상의 소재를 어떨 때 보면 감각 감상이 되는가를 보면 본문을 봉독하면서, 내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네. 그럴 때도 어떤 본문을 내가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본문을 들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광고 문구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한 해 한 달을 시작 또는 마무리하면
한 해 한 달을 시작할 때쯤 되면 뭔가 새로운 감상이 들 때가 있죠. 또는 나들이를 나가서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이런 많은 생각을 우리는 떠올리는 감각 감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내 공부로 이렇게 거둬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씩 볼까요? 또 역시 우리 마음 공부 일기에 제출해 주신 일기 중에 같이 일하는 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병원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했더니 아프지는 않고 구부리고 일을 해서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나의 습관을 잘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 습관을 잘 길들여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초등학생 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지금 허리가 지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가든지 좀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픈 것은 아닌데 늘 구부리고 일을 해가지고 습관이 그렇게 됐다. 이것은 이제 상황이죠. 지금까지 이런 상황,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내가 느낀 감상은 뭐죠? 나는 습관을 잘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 습관을 잘 길들여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물론 이 글을 좀 잘 이렇게 뭐랄까요 내용을 뭐 쓰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그렇게 쓸 필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지금 이와 같은 일기도 아주 훌륭한 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깨우친 게 뭐죠? 습관을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냥 평소에도 늘 하고 듣고 했지만 그걸 내 것으로 지금 못 만들고 우리는 지나쳐 버리죠. 그러나 습관을 잘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공부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 습관을 바로 해나가는 공부를 해나갔다면 이것은 엄청난 소득인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물론 이때 감상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았을 수도 물론 있지만 한번 이제 여기서 이 정도만 이렇게만 해도 아주 훌륭한 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감각 감성을 무엇을 개조하는 공부라고 그랬죠?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개조하게 하는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대소유무의 이치하고 자꾸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소유무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교리에 대조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전이 다 이 대소유무의 이치의 바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다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우리 교리고 대종경이고 법문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대하는 것마다 다 교전에 자꾸 한번 대조해 봐서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와 관련된 대종경의 구절 한 구절과 같이 한번 연관시켜 보면 교법에 대한 이해가 점차 이제 밝아지겠죠. 내가 어떤 일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교리하고 자꾸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교법하고 또 대종경 말씀하고 자꾸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같으면 어쩌고 습관을 잘 기르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교리하고 한번 연관지어 교리나 교전의 본문하고 연관지어 보면 어떤 본문이 생각나세요? 습관에 대한 본문이 대종경에도 많이 있죠. 수도인이 비루에 대한 작은 비루 하나가 큰 병에 들게 한다는 말씀 하시면서 그 작은 비루라고 하는 건 작은 습관 하나가 뭐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또 우리가 대소유무라고 하는 결국 변화의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래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이 아니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고 나도 습관을 그렇게 잘못 관리하면 늙어서 허리가 저렇게 구부러지는 거고
그런 것이 변화하는 위치죠. 지금은 다들 허리가 반듯하고 계시지만 그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늙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마무리를 하면 더욱더 잘 기재된 그런 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일기인데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다. 행복한 생활도 습관이고 연습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남과의 비교라고 한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남을 의식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강도도 아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유인즉 엄마가 외출만 하고 오면 친구 누구의 아들은 돈을 잘 번다느니 진급이 되었다느니 하면서 자신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란다. 근데 여기까지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강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그 보게 된 상황,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좀 기재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제 생각이 깨우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상대심이 가장 수행의 마장이 되는 거 아닐까. 상대심이란 좁게는 남과의 비교심에서부터 넓게는 간택심이요 분별심이며 차별심이다. 선악, 시비, 이해, 염정의 분별상이라. 도는 부정불감 그 자리요 염정제법이 하나로 제호를 이루는 그 자리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분별하고 비교하고 상대하는 것은 이미 무명에 가린 미혹된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냥 우리가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이런 마음에 대한 이제 그 강의인데, 그게 각자 개인의 마음 속의 수행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론의 절대 자리를 알기 어렵다. 우리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해가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론의 절대 자리. 이론상 진리 자리는 절대 자리, 비교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오직 존재한 자리고,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자리고, 그 자리에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그러한 자리. 그게 이제 절대죠. 그런데 이제 비교한다는 것은 상대의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다. 감각감상 기재가 왜 어려운가 생각해보면, 첫째는 매끄럽게 잘 기재하려고 하니까, 일기를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기 쓰는 게 어렵다. 두 번째는 남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재하려고 하니까, 일기 쓴다 그러면 아이고 검사받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내 체면 구겨지지 않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일기 쓰기가 어려워. 또 일기를 길게 써야 된다. 일기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읽을 거리가 있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일기 쓰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나 나무 이야기를 기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막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과거 행적을 이렇게 예화로 넣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여기 가까이에서 내가 소득한 바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감상, 심신작용의 처리권은 쓰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계부를 기재한다고 할 때 가계부를 꾸며 쓰는 거 아니죠. 그날 들어온 거는 얼마, 나간 거는 얼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우리가 기재한다라고 하잖아요. 감각이나 감상도 마찬가지이고 심신작용 처리권도 마찬가지로 기재하는 거예요. 내가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아니고 당했던 그대로를 기재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일기를 참 쓰다 보면은 바로 그 속에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아름다운 잔디밭에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보면 참 그 아름다운 잔디밭이죠. 예. 가만히 보면 그에는 잡풀도 많고 또 이렇게 크로바도 많고 지금 여기는 크로바가 얼마 되지 않지만 크로바가 완전히 떡이 되어 있는 그런 회복 불능의 그런 것도 아예 파내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 클로버 관리가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영산에 있을 때 그 클로버 작업하면서 제 일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운동장 옆 언덕의 잔디밭이 온통 클로버 천지다. 2, 3년 전만 해도 앉아서 응원도 하고 좋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클로버 밭이 되어서 옷 뿌릴까봐 아예 앉을 수도 없다. 클로버는 잘못 앉으면 얼른 이 풀물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오며 가며 생각하던 것이 봄부터 화두 아닌 화두였다. 그래, 일단 예초기로 완전 깎아놓고 보자. 그러면 줄기가 쉽게 드러날 것이고 클로버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워낙 무성해서 예초기가 잘 나가지 않을 정도다. 예초기로 완전 깎아놓고 갈구리를 이용해 바닥 흙을 박박 긁었더니 땅 속에 또는 땅에 붙어있던 줄기들의 실상이 드러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클로버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문득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 무성한 잎줄기를 다 걷어내어야 비로소 잎줄기와 뿌리를 제대로 캐낼 수 있듯이 치성한 번뇌, 욕심들을 잠재워야 사심의 뿌리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겠다. 요즘 들어 자꾸자꾸 고개를 내미는 아상을 지켜보게 된다. 나를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 코드가 안 맞다 하며 무시해버리거나 혼자 속을 끓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고 키워왔던지 스스로도 딱한 생각이 든다. 캐내고 또 캐내면 언젠가 모든 씨앗들 다 제거되겠지. 다시 씨앗을 더 뿌리지만 않는다며. 그러니까 내가 아상이라고 하는 걸 무수히 내가 아상을 쌓아왔겠죠. 오래전 과거부터.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잔디밭에 클로버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뿌리가 많을수록 캐내야 할 것이 많죠. 물론 그 씨앗이 떨어져 있다면 그 씨앗들이 또 다 발화될 때까지 아무튼 놔두면 떨어진 씨앗이 또 발화될 테니까. 그러나 그 발화된 떨어진 씨앗을 하나하나 다 캐내면 더 이상 씨앗만 안 떨어지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이제 그 잔디밭 관리하면서 느꼈던 제 마음을 보면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근데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마치 클로버를 이렇게 무성한 줄기 부분들을 다 쳐내고 나니까 밑에 줄기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그 줄기를 이제 뿌리를 캐낼 수가 있는데 감각감상을 쓰고 심신작용 처리권을 자꾸 기재해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을 한 번 바라보고 두 번 바라보고 10번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이런 분별심이 있구나.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공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례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기 쓰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7월 후반기부터 전반기에 못하신 분들은 후반기부터라도 한번 일기 공부에 좀 정성을 들여서 그 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더 깊이 공부하는 그런 또 이제 하반기를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